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0.3% 상승세, 코스닥은 0.1% 정도의 상승 흐름을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9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2024년 상반기와 하반기 비교를 해보면은 완전히 그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았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탄력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3사가 일제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6% 이상의 강세, 삼성 SDI는 4% 이상의 강세 흐름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 이 배터리 전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조금 향상되는 모습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9월의 첫 거래일을 맞아서 본격적인 가을 증시가 시작됐고 시장의 색깔도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을 증시의 주요 관전 포인트 3가지 좀 꼽아보자면 금리 인하,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미국 대선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 대선 관련해서는 이제 9월에 두 후보의 첫 대선 후보 토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제 후보 토론을 앞두고 두 후보의 공약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효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이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장 대비해서 거의 움직임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증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지나면은 또 추석 연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원래 거래 대금이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시장이 사실은 이전보다 또 기대를 해볼 수 없을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삼성증권 측에서는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는 기대값과의 싸움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최근 잘 가고 있는 업종 그리고 상반기에 잘 갔던 업종을 좀 비교를 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반도체가 사실 상반기에는 엄청난 기대를 받았습니다. AI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있고 이에 따라서 200%, 300% 넘는 매출 폭증을 엔비디아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될수록 그 기대값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반기에는 새로운 기대값을 찾아야 하는 게 결국에는 태스크가 됐는데요. 삼성증권 측에서는 주식시장은 다양한 투자자들이 모여서 성장에 대한 기대값을 거래하는 곳이다 라면서 성장 모멘텀에 투자해야 현 시점에 맞을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분야가 3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일부 바이오 기업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월에는 미국의 바이오 보안법 현재 통과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바이오 쪽입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삼성 바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을 탑픽 종목으로 꼽기도 했고요. 또 두 번째 모멘텀은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KLX 지수가 출시되기 때문에 이 지수에 편입되는 거래 대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대값이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현대차가 자동차 안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융 쪽, 은행, 보험, 증권, 지주 쪽도 역시나 어려운 시장 안에서는 좀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선, 건설, 그리고 방산입니다. 실적은 여전히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수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밸류의 매력이 있는 부분이 조선, 건설, 방산인데 HD 한국조선해양, 현대로템, 그리고 HD 현대산업개발을 삼성증권 측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SK증권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SK증권은 오늘 아침에 잠시 멈춤이라는 제목의 투자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사실은 좀 지지부진할 것이다라는 게 주 요지였습니다. 실적 발표 기간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어느 쪽이 실적에 잘 올라가는지 아니면 어느 쪽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지에 대한 숫자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재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나왔고요. 그리고 매크로 이벤트나 업종별 투자 심리 영향력이 확대되는 국면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증권 측에서는 이렇게 이벤트 플레이를 하지 못하는 투자자라면 오히려 지금 조용한 실적의 상향이라든지 하향 쪽을 잘 봐야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주식시장 안에서 다시 한번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카본, 롯데정밀화학 그리고 HD현대일렉트릭입니다. 오늘 일제히 내리고 있고요. 특히나 전력 관련주, 전선 관련주들은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가의 향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하향 조정된 업종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 안에서는 서울반도체, 철강 안에서는 현대제철, 그리고 호텔 레저 안에서는 롯데 관광개발의 이 전체적인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2% 이상의 강세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철강 쪽이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가격적인 메리트 부각과 함께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그 흐름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SK증권의 커멘트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IBK 투자증권 측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IBK 투자증권에서는 변동성 장세의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좀 계속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전통 자산 간의 일시적인 비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내리더라도 이 전체적인 미국 증시가 오르기도 하고 또 중국 증시가 내리더라도 사실 일본 증시가 내리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비동조화 현상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연준의 금리나 현실화 이후에는 동조화 국면이 예상된다라면서 이 9월에 FOMC 이후로 금리 인하가 단행되게 되면은 그때는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고 IBK 투자증권 측에서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가 확대로 9월 초반에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현금의 비중, 유동성의 비중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라라는 다소 보수적인 투자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조금 더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한국은 수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수출 주도형 국가로 사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게 요지였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하방은 또 강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밸류 기업들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에 속하는 기업들은 어쨌든 간에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는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대체적으로 증권사에서는 9월 시장을 쉽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커지고 있게 하는 또 다른 요인, 미국 대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해리스와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 간의 첫 TV 토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TV 토론을 시작으로 미국의 대선 레이스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잇따른 여론조사를 보면 해리스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 베팅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또 트럼프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두 후보는 초박빙의 접전의 대결을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분석해보기 위해서 두 후보의 정책과 공약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 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당 주요 공약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이 아메리칸, 즉 미국 우선주의가 궤를 같이 하는데요. 공화당이 대중국 관세 장벽의 도입 검토하는 등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민주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중국 관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중국 의약품에 대해서 수입 금지 정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시멘트 철강 자재 사용 의무화를 또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경우에도 필수 재화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등 미국 우선주의와 함께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 21세기를 주도할 것이다라고 발언했고요. 트럼프는 미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듯 두 후보의 기조에는 미국 우선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상세적인 정책으로 들어가면 기조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해리스 부통령은 증세를, 트럼프는 감세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를 20%로 인하하겠다라고
밝혀놓은 상황이고 법인세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28%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보호 무역 기조에서도 완전히 다른 그런 입장인데요.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를 계승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반도체 지원법을 유지하겠다라는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경우에는 IRA와 반도체 지원법을 폐기할 것을 예정했습니다. 대신에 트럼프 상호무역법을 제정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에너지의 경우에도 이제 해리스는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청정 에너지 확대 정책을, 트럼프는 석유 등 전통 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이고요.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도 정반대 입장입니다. 나토를 강력 지지하는 해리스, 반면에 트럼프는 나토 탈퇴까지 검토하겠다라고 발언한 바 있고요. 군사력을 각국에서 강화해야겠다라는 그런 기조이죠. 따라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글로벌 방위비 증액 부담이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이제 약간 인하가 두 분 모두 같은 입장인데, 약간 인하에 대해서 트럼프의 경우에는 경쟁을 통한 약간 인하를 주장하면서 바이오 기업에게는 조금 더 트럼프가 우호적인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트레이딩, 해리스 트레이딩으로 나뉘고 있는 섹터별 움직임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해리스 쪽은 재생에너지와 2차 전지가 가장 큰 틀을 이룹니다. 2차 전지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이고도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월가에서 S&P 500의 수익률과 대선의 관계가 있다. S&P 500이 대선 직전 3개월 동안 상승세를 보이면 집권당에게 유리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런 흐름이 이어왔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3개월간 S&P 500이 3개월간은 아직 볼 수 없고 이제 8월에 그런 지표를 봐야 하는데 8월 한 달 동안 약 7%가량 상승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집권당인 민주당이 유리하고, 따라서 해리스가 우세하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밖에도 낙태부업을 지지하고 있고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도 관련 섹터로 엮입니다. 트럼프의 경우에는 전통 에너지 섹터에 힘을 더 주고 있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위비 증액과 함께 방산과 조선주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스스로를 또 크립토 대통령이라고 칭할 만큼 가상 자산에도 우호적인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상 자산 관련주도 수혜주로 엮이고요.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 재건과 제약주에도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가오는 9월 10일 이 대선 첫 후보 토론에서 어떠한 후보가 우위를 점할 것인가에 쏠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앞서 ABC 방송에서 이번에 주관하는 토론이기 때문에 ABC 방송이 편파적이다라는 이유로 토론을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토론 방식에 합의하면서 참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역시 검사 출신인 만큼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또 어떤 해석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관련 섹터의 움직임, 변동성 나타날 수 있겠고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또 새로운 섹터가 추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후보들의 TV 토론 주시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2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월요일의 파이널샷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윤환식 파트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환식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 9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먼저 주말 중에 발표된 한국의 8월 수출은 컨센을 하회하기는 했지만
조업 일수 감소 영향 등을 고려하면 중립적인 수준이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한국 수출과 코스피 이익 전망에 영향을 주는 지표이자 실질적인 미국 경기 선행 지표인 8월 ISM 제조업 PMI 결과의 중요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엔비디아 실적 발표 AI 반도체 주들의 주가는 회복력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AI 산업의 수익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잔존해 있는 실정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주 후반 예정된 브로드컴의 실적 및 가이던스를 통해 AI 수요 및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 형성될지 여부도 주중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오전 일부 바이오 관련주,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2차 전지가 바닥에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로 전하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오후장에서 좀 더 지켜볼 만한 공략주 어떤 종목이 될까요? 먼저 지난주 목요일 제가 기아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다음날 목표가를 달성해줬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 볼 종목은 DS 단석입니다. DS 단석은 국내 바이오 디젤 수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국내 1위 사업자이고요. 글로벌 SAF 시장 개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가 예상됩니다. 이 SAF는요, 기존 항공유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DS 단석의 바이오에너지 사업부는 미국 수출 비중이 높아서 향후 해리스 당선 시 높은 구조적 수혜도 예상이 됩니다. 매수가는요, 약 8만 원에서 8만 7천 원 사이, 이중 10%로 매수를 해 보시고요. 손절가는 7만 8천 원, 목표가는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DS 단석, 해리스 트레이딩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리튬과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택도 역시나 비슷합니다. 포스코퓨처 오늘 시장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SK하이닉스, 네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오늘 포스코 계열사들이 전반적으로 강력한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LG화학 올라와 있는데 LG화학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상승 탄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배터리 3사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LG엔솔, 삼성 SDI 모두 다 강한 가운데 SK이노베이션보다도 LG화학이 오늘 시장에서 더 강력한 흐름을 현재 가지고 가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로는 셀트리온입니다. 두 번째로는 LS일렉트릭인데 특히나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LS일렉트릭 계속해서 상반기에 상승 탄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MSCI 지수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날이기도 한데 차익 실현 물량으로 보인다라는 증권사의 커멘트도 있었습니다. 일단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이 없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유한양행, 네 번째로는 현대로템, 다섯 번째로는 현대차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닥 안에서도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양극재 쪽으로 중점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세 번째로는 엔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캠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상승 탄력을 받았을 때에도 주가는 꾸준히 우하향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이 두 자릿수 급등 흐름이 나왔다가 꾸준히 하락세가 나왔는데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탑스, 다섯 번째로는 리가캠 바이오 이름 올리고 있고요.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바이오 기업입니다. 첫 번째로는 HLB, 삼천당제약, HK 이노엔 꾸준히 자리 잡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또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 탄력을 보였던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ABL 바이오, 다섯 번째로는 ST팜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수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오늘 코스피 안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사들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네 번째 포스코홀딩스, 다섯 번째 LG화학 전부 다 배터리 기업입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시장에서도 매도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 완성차 쪽으로도 오늘 시장에서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섯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에코프로 BM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화장품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매수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리콘2, 세 번째로는 VT,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현재 이름 올리고 있고 넥스트 바이오메디코 오늘 시장에서 매수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가장 첫 번째로 이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넥슨게임즈, 세 번째로는 ABL 바이오, 네 번째로는 에이프릴 바이오, 다섯 번째로는 ST팜 이름 올리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는 기업 바로 ST팜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가지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FN가이드. FN가이드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처음으로 밸류업 계획을 공시해서 오늘 주가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10% 넘게 뛰고 있습니다. FN가이드. 이거는 분명한 호재로 봐야 하는 거겠죠? 네, F1 가이드 사용하시나요? 매일매일 사용하죠. 아, 매일, 예. 네. 이거 우리가 보통 뭐 네이버 아니면은 뭐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보는 거, 증권사 홈페이지는 그냥 볼 수 있는 데도 있고, 그 뭐 회원가입 간단한 거 해야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이버는 그냥 볼 수 있는데 네이버에는 다 안 올라와요. 그리고 늦게 올라와요. 늦게 올라와요. 근데 FN 가이드는 바로바로 올라오거든요. 대신에 이제 제가 알기로 몇백만 원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송국이나 이런 저희 뭐 증권 관련 기관에서는 회사에서 이제 요거를 구입을 해서 아마 네. 아이디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이제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애널리스트들끼리는 더 빠르겠죠. 애널리스트는 이제 작성할 때 자기네들이 이제 벌써 위에서 중간에 걸러낼 때 그 애널리스트 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센터장. 네. 그러니까 센터장하고 그 애널리스트 뭐 리서치 어시스턴트나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미 자기가 쓰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자료들이 그 사람들보다 빨리 못 알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완성돼서 올려놓으면은 FN 가이드를 보는 사람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증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네이버 증시에서 검색을 하거나 그런 사람보다는 훨씬 더 빨리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내고라도 보는 거예요. 그 가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증권사 보고서를 빨리 보고 뭐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 나오거든요.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가치를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FN 가이드는 이제 그런 걸로 돈을 버는 거고, 증권 관련 그 종사자분들은 대부분 FN 가이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증권주도 아니고요. 이게 분류할 수 있는 업종이 마땅치 않아요. 이게 모델이 딱 하나밖에 없고, 이런 모델의 기업은 딱 FN 가이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독특한데, 이게 요 부분도 독특했죠, 이번에. 코스닥 시장 종목 중에서 5월 달에 최초로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게 뭐가 대단하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밸류업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예고라던가 공시를 확정지어서 낸 기업을 전부 합치면은 몇 기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단 25곳에 불과해요. 단 25곳. 그것도 너무 적네요. 그것도 하겠다고 예고를 한 곳이 16곳. 예고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마동석 씨 범죄도시 그냥 예고편만 나오고 개봉을 안 한 거예요. 개봉까지 한 곳은 딱 9개밖에 없다. 네. 9개. 그래가지고 지금 뭐 밸류업 펀드를 만든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좀 못 믿어온데 옛날에 BBIG 펀드도 있었잖아요. 지금 뭐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에서 BBIG 펀드 뭐 조성해가지고 그거를 뭐 이제 등치를 키우면은 그거를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에서 벤치마킹으로 삼아가지고 더욱더 활성화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럼 이제 밸류업 펀드를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이 밸류업 계획을 내놓거나 예고를 내놓은 회사들을 넣을 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왜냐면 이 밸류업 계획을 내놨다고 무조건 밸류업 펀드에 넣을 수도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한 종목에 올인을 할 수가 있어요. 사적으로 모집한 펀드들. 근데 우리 공모펀드 있죠. 공개적으로 우리가 은행이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 가서 가입하는 일반적인 펀드들이요. 그런 것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종목에 100% 올인 못합니다. 최소 100종목, 그래서 150종목의 분산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기업들이 25곳을 꼭 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뭘 넣겠냐 이거예요. 100개에서 150개를. 밸류업에 대한 기준이 지금 명확하지도 않지만 뭐 금융당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밸류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뭐 시장에서 조금 중심적이고 트렌드에 맞는 기업을 넣겠다 했는데 그거 100개 채우기도 사실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나마 밸류업 계획을 내놓은 이런 업체들이 뭐 꼭 들어가지 않는다 기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밸류업 계획을 발표한 기업 아니면 그럼 뭘 넣겠는가? 그냥 업종 대표주 넣은 거라면 무슨 차별화가 있는가 저는 싶어요. 일반적인 펀드 많잖아요. 네. 일반적인 인덱스 펀드나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럼 그거랑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밸류업 펀드라고 내놨는데 결국에 그러면 업종 대표주만 넣는다고 하면 결국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비중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 합쳐갖고 펀드가 운영되는 거니까 밸류업 펀드가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렇다고 25개를 이거 넣는다고 해도 이게 막 큰 기업들은 또 아니에요. 하여튼 그게 고민이 많을 텐데 어쨌든 FN 가이드는 굉장히 돋보인다. 그리고 밸류업 펀드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이 기업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말한 대로 밸류업 계획을 내놔서 꼭 들어가는 건 아니고 FN 가이드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업계의 위상과 그런 쓰임새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보이고 아까 전에 9곳만 꼭 볼게요. 9곳만.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DB하이텍, 미래에셋증권, 현대차 그리고 FN 가이드, 키움증권, 콜마홀딩스, 메리츠금융지주 요렇게 9개인데 9개 중에 코스닥은 또 유일합니다. 대단하죠. 코스닥에서 유일하게 네, 일하는 9개 거죠. 중에 네. 8개가 코스피예요. 코스닥 종목은 딱 FN 가이드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다들 핑계를 대잖아요. 뭐가 준비가 안 됐다니 뭐니 FN 가이드라고 뭐 준비가 되어 있었겠어요? 어쨌든 이건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지금 높이 평가할 만하고 전체 시장으로 따져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에서 키움증권이 제일 먼저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FN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의 말을 굳이 뭐 따라라 뭐 그런 것이 뭐 순종적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정부가 어쨌든 밸류업 펀드라고 구성해갖고 그것도 운영한다고 하고 밸류업은 뭐 기업의 의무라고 하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렇게 좀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시장에서도 화답을 해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아까 전에 뭐 밸류업 펀드에 뭐 FN 가이드를 안 들어간다고 한다,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14년도에 1,100원짜리 였는데 지금 10,000원이죠. 네. 지금 2020년도에는 16,000원까지 갔었으니까 지금 굉장히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 그럼 내용이 궁금할 거 아니야 아까? 그 내용이 뭐냐면 밸류업 내용이 뭐냐면 5개년 중장기 목표를 수립했어요. 연평균 매출의 성장률 15%, 최소 배당 성향 26% 유지를 하면서 그거를 상향해서 나가겠다. 그리고 자기자본이익률 ROE는 18%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5개년 중장기 목표 아래 3가지 세부 계획까지 세워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FN 가이드를 쓰시면서 네. 친숙하셨던 분들은 친숙한 만큼 굉장히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화답을 해주고 있는 기업이다.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FN 가이드 비롯해서 지금 9곳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밸류업 참여를 선언한 기업들이 이 밸류업의 열기가 더 많은 기업으로 퍼지길 응원해 보면서 FN 가이드의 주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NC소프트 보겠습니다. NC소프트 지난 28일에 신작 호연을 출시했고요. 하반기 주요 라인업에 속하는 기대작이었는데 구글 플레이 인기 게임 순위 1위에 현재 오늘 기준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신작이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잘 보세요? 되고 때 봐야 되나 이거를? 이게 지금 네. NC소프트를 제가 뭐
뭐 주식이나 기업이나 이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뭐 물론 제가 게임을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닌데 NC 소프트가 지금 이제 뭐 사실 돌이키기가 사실 엄청 힘든 상황인 건 맞아요. 너무 이게 아쉽죠, 주가가. 우리가 뭐 이거를 숨길 필요도 없는 게 요즘은 솔직히 인터넷 댓글이나 유튜브만 들어가봐도 지금 어떤지 다 아는데 이거를 갖다가 막 일부러 뭐 포장해가지고 뭐 그거를 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들어가 보면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검은시나 50이라고 지금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중국 게임뿐만이 아니죠. 중국의 이미지가 그랬잖아요. 알리 테무에서 뭐 물건을 샀는데 우리가 왜 그게 나왔겠어요? 테무에서 샀는데 정품이었다. 지금 이 타이틀이 계속 나돌고 있죠. 요즘에 쥐롤라 혹시 아시나요? 쥐롤라? 그게 뭐예요? 그 킹키부츠라는 뮤지컬에 네. 롤라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개그맨 이창호 씨가 그 주인공의 노래를 불러서 빨간 옷을 입고 닭발 잘 볶게 생긴 옷차림을 해서 쥐롤라라고 지금 대박이 났어요. 조회수가 거의 1000만회 가까이 되고 있는데 거기 댓글에 그런 것도 있어요. 테무에 택배를 시켰는데 정품이 왔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창호 씨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를 네. 약간 테무에서 산 테무를 약간 깎아내리면서 약간, 그렇게 네. 비유한 건데 네. 지금 이미지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중국 게임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중국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뺏기고 맨날 무슨 저기 뭐 어디서 따오고 자 이래서 중국 게임을 무시했는데 이번에 50 검은시나 50 그다음에 그 전에 바로 모바일 게임 원신 이걸 보면서 야 이대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하필이면은 또 원신이 새로운 필드를 내놓는 날 네. 호연이 데뷔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뭐 제가 안 말해도 돼요. 이거는 소리가 그냥 들릴 지경이에요. 지금 환청이 들릴 지경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도 뭐 들어가면 아실 거예요. 원성이 얼마나 자자한지. 그러니까 원성이 아니라 아예 포기했어요. 이게 호연이라는 게임 자체도 진짜 이거는 뭐 국산 게임이라고 우리가 조금 뭐 그래도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근데 그 최후의 마음조차도 다가설 수 없을 정도의 그 벽을 넘어버린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럼 별로라는 평이 많은 호연에서 건데 욕밖에 없어요. 왜 1위 한마디로 인 말해가지고. 거죠? 지금? 네? 인기 수입 그러니까 그 게임 모바일 수입이- MMORPG 부분에서 네. 데뷔했을 때 1위를 가져가는 거는 다행인데 이 마음을 못 얻어요. 그래서 그리고 결국 다운로드는 받아봤는데 또 해보니까 밀리는 것이고 별로라는 결국에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뭔가 다른 걸 베끼기라도 해야 된다. 제 생각에는 크래프톤을 베끼기라도 해야 된다. 크래프톤이 그나마 밑에서 올라갔잖아요. 게임스컴 끝나자마자 바로 씻긴 했지만 네. 지금 내년도에 LLL이라는 게 나오는데 2023 게임스컴에서 발표가 됐거든요. 네. 이번 게임스컴 말고 작년에. 근데 이게 오픈월드 MMO 슈팅이에요. MMO는 포기를 못 하나 봐요. 어쨌든 슈팅 게임인데 그 슈팅 게임이라도 이렇게 뭐라도 해. 제가 이거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NC 소프트는 뭐라도 지금 뭐 베끼기라도 해야 돼요. 베끼기라도 해서 베끼기라도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모바일 RPG 거기서 일단 벗어나야 돼. 뭐라도 해봐야 돼. 지금 뭐 만병통치약이 아예 듣지도 않는데 어쨌든 뭐라도 해봐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 이거 주가가 뭐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갖고 온 건 오늘 뭐 조금 오르기도 해서 그런데 기대감이 아주 크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호연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것도 그거예요. 뭐 10년 전, 15년 전에 무슨 구닥다리 저거 방식이랑 디자인을 이제 우리 앞에 내놓고 이거를 하라고 하고 있다고 하면서 뭐 난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 또 50이랑 그 원신이랑 약간 비슷해요. 그 원신이 3D 애니메이션 약간 서브컬처인데 서브컬처라고 그냥 인정을 하고 원신하고 VS를 하던가. 그러니까 서브컬처가 또 아니라고 하니 NC부터 아니래요.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서브컬처거든요. 근데 그런 디자인 그래픽을 보다가 50 그래픽을 보니까 눈이 저기 안 되는 거죠. 욕구가 안 차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물론 저기 장르는 틀려요. 근데 어쨌든 간에 대체 역사 FPS 설정으로 우리가 알던 역사가 뒤바뀐 모습을 배경으로 한 슈팅게임 LL이 나오는데 어쨌든 뭔가 모바일 MMORPG에서 탈피된 게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콘솔 슈팅게임이거든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조금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바로 공격이 들어. 지금 원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어쨌든 서울이 파괴돼서 10세기 비잔티움 뭐 이쪽으로 가고 뭐 시간대가 섞여가지고 어쨌든 뭔가 이 스토리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 LL이라는 게임을 뭐 슈팅 게임, 콘솔 게임
이쪽으로. 그러니까 장르도 바뀌고 플랫폼도 바뀌어야 돼요.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은 지금 계속 여기서 머물다가는 답이 없어요. 네, 한때는 정말 주가가 엄청났던 기업인데 NC소프트 좀 많이 아쉽습니다. 혁신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에 나오는 LLL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C사이트. C사이트 되게 이 종목 생소하죠. 생소한데 개배 의유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예, 오늘 우리나라에는 주가는 굉장히 뭐- 좋습니다. 10% 넘게 뛰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영업무역이랑 한세실업. 의류주로는? 그 두 개를 이제 네. 의류 OEM주, ODM주로 알고 있죠. 여기도 OEM이네요. 네. 영업무역 한세실업은 이제 뭐 ODM 혹은 OBM 단계까지 올라간 것이고요. D가 네. 들어가면 이제 디벨롭먼트, 그다음에 B가 들어가면 브랜드, 메이킹까지 하는 건데 영업무역하고 한세실업이 이 꽉 잡고 있는 그곳에서 C사이트는 이제 조금 규모가 작은 회사인데 이 내용은 비슷합니다. 한세실업이랑 갭, 올드네이비, 아메리칸 이글, H&M 요런 것들의 OEM으로 납품하는 것이거든요. 영업무역이 방글라데시를 받고 그 다음에 한세실업은 베트남을 갔잖아요. 자기 근거지가 있어요. 근데 이 지금 C사이트는 중국, 베트남을 안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순서대로거든요.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뭐 미얀마 이렇게 임금이 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중국도 지금 인건비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이 그 다음으로 됐고 베트남도 인건비가 많이 오르니까 또 방글라데시, 뭐 미얀마, 라오스 이렇게 가는데 이 영업무역은 미리 방글라데시를 가서 재미를 봤단 말이에요. 치타공 지역이라는 데서 오랫동안 업력을 쌓아갖고 그리고 이 지금 베트남 한세실업은 베트남에서 정말 취업하고 싶은 기업이 됐어요. 베트남인들이 네. 한세실업에. C사이트는 근데 어디로 갔느냐? 과테말라를 갔거든요. 과테말라. 근데 과테말라를 가서 이득을 본 게 있어요. 왜냐면 아까 전에 보면은 갭, 올드네이비, 아메리칸 이글 이게 전부 다 미국 브랜드예요. H&M만 스웨덴이죠. 그러니까 지금 과테말라가 중국, 베트남에 비해서 유리한 게 과테말라 인건비가 중국, 베트남보다 싸고 미국하고 지리적으로 중국, 베트남보다 가까워요. 그래서 미국 고객사를 많이 따냈어요. 그래서 규모는 작긴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답니다. 네. 그래서 차근차근 OEM으로서 굉장히 성실한 모습을 보여줘서 네. 이제는 ODM으로 발전할 오. 포부를 지금 갖고 있다고 이 그 회장님이 인터뷰에서 밝히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ODM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된다는 거예요. 디벨롭먼트 자기가 개발에서부터 개발까지 참여한다는 거니까. OEM은 이퀄리퍼먼트라고 단순 정말 생산, 오더 받은 대로 그냥 만들기만 해주는 데서 멈추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디벨롭먼트 능력이 생기면 브랜드 개발에 같이 참여하거나 아예 브랜드를 개발해 주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영업무역 한세실업처럼 이게 파이프라인에서 을인데 오히려 슈퍼 을이 될 수도 있고 마진폭이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메이커 회사들에서 와서 우리 브랜드 요런 것처럼 컨셉을 잡아서 너네가 개발해 줘라 뭐 이런 식까지 발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C사이트는 아직 작지만 아까 과테말라를 먼저 간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를 또 갔거든요. 네. 그래서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통해서 지금 전 세계 한 40여 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이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C사이트 OEM을 넘어서 이제 ODM 기업으로 발전하는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도 함께 우상향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어느새 이렇게 9월이 됐나 싶은데 9월에도 중요한 이벤트 꽤나 많습니다. 9월에 FMC 있고 미국의 대선 2차 토론회가 있고요. 또 추석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거래 대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일정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디지털 컨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9월의 첫 주인데 이번 주에는 어떠한 이벤트에 좀 주목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지난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촉각을 곤두세웠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의 고용 지표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시장에서 주목해온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2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고요. 문제는 금리를 어느 정도 내릴지인데요. 보통은 금리를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씩 내리거나 올리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여건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할 때는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연준은 금리를 한 번에 75bp씩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여러 번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시기인데 25bp를 할지 50bp를 할지 이게 관건입니다. 8월 초에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50bp 인하 전망이 많았었는데요. 이후에 나오는 경제 지표가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연착륙 전망이 커지니까 다시 25bp 인하 전망이 좀 더 많아진 모습입니다. 아직은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를 더 봐야 할 텐데요. 그래서 이번 주 발표되는 고용 지표들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 그리고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구인 이직 보고서 등 고용시장 관련 지표가 대거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9월 FMC에서 2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를 인하를 하느냐 아니면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를 인하를 하느냐 요 여부는 사실 노동시장이 꽤나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지금 고용시장의 지표들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가 또 다른 의미에서 빅위크가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어떠한 좀 일정들에 주목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오늘은 그 월요일인데요. 9월의 첫 거래일인데 미국은 연방 공휴일인 노동절이어서 주식시장이 문을 닫습니다. 휴장을 하고요. 중국에서는 그 차이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됐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은 노동절로 휴장한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고 오늘 일단 중국의 이제 PMI 지표, 차이신 PMI 지표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50.4로 나왔다고 합니다. 확장 국면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아직 시장에서는 뚜렷한 반응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화요일 시장에 나오는 지표들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좀 한산할 것 같고 네. 화요일이 지나면은 어떠한 지표들이 나오게 될까요? 네, 이번 주에 두 번째로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8월 제조업 지수를 발표합니다. 8월 초에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진 원인 중 하나가 7월 ISM 제조업 지수가 46.8을 기록해서 경기 확장과 위축의 기준이 되는 50을 밑돌았기 때문이거든요. 잇따라 나온 실업률도 상승한 걸로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었는데요. 이번 주도 똑같은 지표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화요일에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일단 화요일에 나오는 8월 ISM 제조업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47.9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전월보다는 조금은 개선이 되겠지만 여전히 경기가 위축 국면에 있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 실제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7월 건설 지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나온 6월 건설 지출은 전달에 비해서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었는데요. 7월에는 건설 경기가 어땠을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이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3월까지 3%대를 유지하다가 4월부터 7월까지는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었는데요. 8월에도 2%대를 유지했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국제 유가와 식품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8월의 경우는 국제 유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농산물도 양호한 수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가가 크게 오를 만한 요인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보니까는 8월에 ISM 제조업 PMI 지표가 결국에는 화요일 시장을 움직일 어떠한 트리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에 미국의 건설 지출 지표도 발표가 되는데 최근에 미국에는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로 건설 관련주들이 일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좀 시기가 지나고 나면 캐터필러 같은 건설 기업들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그리고 경기와는 어떠한 영향을 있을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또 다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수요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어떠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까?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FOMC 2주 전에 내놓는 베이지북이 발표됩니다. 지역별 경기 동향을 담은 보고서인데요. 7월에는 미국 경제활동은 대부분 지역에서 완만한 속도로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경제활동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지역은 12개 지역 중 2곳에서 5곳으로 늘었습니다. 8월 경기 동향이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면서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어떤 속도로 내릴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당장 연준이 주목하는 건 고용이겠죠. 물가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고용시장 동향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요일에 발표되는 7월 구인 이직 보고서를 통해서 구인 건수의 증감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는 또 7월 공장 주문도 발표됩니다. 6월에는 마이너스 3.3%를 기록했었는데요. 7월에는 4.9%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8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발표됩니다. 7월까지 19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갔는데요. 8월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졌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고 또 베이지북도 함께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목요일로 바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어떠한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까? 네, 목요일에는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줄줄이 발표됩니다. 먼저 고용정보업체 ADP가 발표하는 비농업 부문 고용이 공개되는데요. 전월에는 12만 2천 명이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증가폭이 6개월 만에 최소치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커진 바 있었죠. 그리고 매주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는 23만 1천 건으로 나왔고요. 이번에는 22만 5천 건으로 조금 줄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나오는 두 가지 고용지표를 잘 확인해야 하고요. 이 밖에 2분기 생산성 수정치가 나오고요. 비제조업 PMI 확정치도 발표됩니다. 8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주목되는데요. 7월에는 51.4로 나왔거든요. 8월에는 51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확장세에 있는 걸로 나올 텐데요.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유로존의 7월 소매 판매 이게 발표되는데요. 유럽의 경기가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내놓습니다. 앞서 7월에 공개된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속보치의 경우 마이너스 0.2%로 1년 6개월 만에 분기 기준 역성장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산업활동 동향 등 2분기 말 지표를 반영해서 내놓는 게 이번에 나오는 잠정치거든요. 속보치와 비교해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조정이 됐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금요일에 발표될 공식적인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나오는 고용 지표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움직일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요소들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보니까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제일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목요일까지 나온 고용 지표들은 다 금요일 고용 보고서의 예고편 같은 격으로 볼 수 있겠고요. 미국 8월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금융시장은 연준이 9월에 금리를 25bp 내릴지 아니면 50bp 빅컷을 단행할지 여부는 이 고용 보고서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 고용 수치가 현저하게 낮게 나오거나 실업률이 더 오를 경우 빅컷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빅컷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은 신규 고용이 10만 명 이하로 나오거나 실업률이 4.4에서 4.5%로 오르는 그런 경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노동시장이 냉각했을 경우 연준은 평소보다 큰 폭으로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건데요.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노동시장 여건이 더 둔화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월가 전문가들은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16만 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4.2%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정도 수준의 고용 보고서가 나온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빅컷을 단행하지 않고 25bp 정도 떨어뜨리는 그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다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제 금요일에 어떠한 지표가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베이시스 포인트를 인하한다고 해서 시장이 좋아할지 혹은 고용시장이 너무 냉각됐다라면서 실망감이 클지는 사실 금요일 시장이 열려봐야 알 것 같고요. 전체적인 9월 증시는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에 좀 포인트를 주는 게 좋겠습니까? 네, 9월은 역사적으로 뉴욕 증시가 좋았던 달은 아닙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월간 수익률이 가장 좋지 않았던 달이 바로 9월인데요. 평균적으로 1.2% 하락했습니다. 물론 올해 9월은 FOMC라는 빅 이벤트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좀 있기는 한데요. 문제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경기 침체 우려는 줄어들겠지만 연준의 빅컷 가능성이 작아지고요. 그렇다고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빅컷 기대감이 커지겠지만 또 반대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이래도 저래도 악재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매우 어려운 시장 상황이 아닌가. 9월은 굉장히 어렵게 대응해야 되는 시장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정확하게 한 달 전에 미국 경기 침체 공포가 고조됐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경제 지표들이 한 달이 지나서 이번 주에 줄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발표된 경제 지표를 통해서 한 달 전에 비해서는 경기 침체보다는 연착륙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경계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 나오는 고용 보고서를 비롯한 경제 지표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ad is bad냐 아니면 bad is good이냐는 사실 이번 주 이제 금요일 시장에 지나봐야지 고용 보고서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 디지털 콘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의 첫 웨어러블 로봇 보핏이 곧 베일을 벗을 전망입니다. 이 보핏이 올해 추석 전인 9월 초에 출시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당초 이 보핏은 작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었는데 올해로 출시가 좀 밀린 바 있었습니다. 이 삼성의 첫 웨어러블 로봇 보핏은 초기 생산 물량이 약 10만 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과 걷기 운동이 필요한 사용자들의 보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 연령층의 근력 강화 그리고 체력 증진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칼로리 소모가 이 로봇을 착용했을 때 1.6배 늘어나서 체중 관리 효과가 있고 또 골반의 가동성을 높여서 좌우 보행 대칭성을 52%까지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자세 교정 효과 그리고 이것을 맨몸으로 운동했을 때보다 보핏을 착용했을 때 코어 근육의 약 1.2배, 하체 근육도 1.6배 개선되면서 근력 강화 효과가 있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첫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이 곧 출시될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에서 수혜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도 기대가 쏠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사 위주로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SPG는 삼성전자와 약 2년간 공동 연구 개발한 끝에 개발한 구동형 액추에이터를 보핏에 단독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보핏의 좌우에 2개의 액추에이터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렌시스와 SBB테크는 함께
함께 보핏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렌시스가 메인 공급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로봇 제품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소모성 부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탑스도 대표적인 보핏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요 납품사로부터 부품을 받아서 이제 완성품을 제작하는 업체이고요. 최종 조립 생산을 독점적으로 맡아서 삼성전자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탑스의 주가도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텍 역시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데요. 모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구동부 모듈, 메인 모듈, 센서 모듈, 통신 모듈 등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새로운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모듈 매출은 올해 4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늘 함께하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신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장 첫 번째로는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오늘 박수범 대표님께서 이 기업을 가장 첫 번째로 가지고 오실지 딱 알았는데 삼성 SDI입니다. 오늘 잘 가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 좋게 보고 있으니까 또 가지고 나왔겠죠. 네. 자, 7월 달도 제가 3번이나 말씀드렸고, 자랑을 하니까 민망하네요. 이번 8월 달에도 네, 한 4번 정도, 4번. 오늘까지 하면 한 5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뭐 삼성 SDI가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뭐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스텔란티스와도 지금 이제 1공장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 올해 안으로는 가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2공장도 지금 현재 준비가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 또 GM이랑 지금 또 공장을 합작 공장을 좀 만들겠다 했는데 그것도 2027년 되면 완공이 될 거고요. 뭐 그 외에도 지금 이제 헝가리 공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산 캐파를 이제 2배로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외형 확장 쪽으로는 LG 에너지솔루션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왔다면 이제부터는 외형 확장 쪽으로 봤을 때는 삼성 SDI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들려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군사용으로 쓰는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CATL의 제품을 배제하겠다, 쓰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이 오늘 관련 종목들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이고요. 그중에서 오늘 포스코 DX가 가장 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포스코가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였고,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였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좀 이끌어가는 하루였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 SDI가 오늘 5% 정도 올라왔지만 다른 비교해봤을 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마라톤은 42km지 않습니까? 이 42km에서 2km 안에서의 누가 1등을 할지는 끝나봐야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 SDI에 좀 더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포비아 얘기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각형에 대한 배터리가 그나마 3원계 배터리 중에서는 가장 안전하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GM과도 합작사를 만들어가지고 합작 공장을 지금 현재 짓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오히려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파우치 쪽에 좀 더 강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외부적인 좀 충격을 받았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삼성 SDI에 계속해서 점수를 주고 있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있어서 세계 최초로 오히려 도요타보다도 더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계속해서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LG 에너지솔루션이 단기간 큰 급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 저는 분명히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삼성 SDI가 더 많은 멀티플을 받으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게 본다면은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걸까요?
저는 본다면은 뭐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2차 전지 같은 게. 예, 뭐 그리고 이제 공급망 문제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좀 계속해서 그쵸.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고 중국 제품에 대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거의 배제를 하고 있는 분위기고 관세를 높이고 있는 흐름들이다 보니까 그 수혜는 반드시 한국 기업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뭐 지금 현재는 거의 뭐 많이 내려왔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에도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주가 특별하게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거의 뭐 50만 원대에서 80만 원대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었고 그 부분들이 이제 깨지면서 최근에 그 30만 원까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지금도 뭐 30만 원대이긴 합니다만 지금이 오히려 좀 밸류상 봤을 때 미래 성장 가치에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제부터는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과 기관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배터리 기업들 굉장히 크게 탄력을 받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LG 엔솔에 조금 더 큰 점수를 주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 SDI가 조금 더 낫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화전자인데 보니까는 자화전자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11% 가깝게 급등 흐름이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난주 하루도 안 빼놓고 자화전자를 샀는데 오늘 시장에서 1.6% 하락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자화전자를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갖고 나와 보았고요. 일단 뭐 자화전자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이미 애플향 부품 공급으로 인해서 이 실적이 지금 지난 4분기서부터 지금 다시금 대규모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폰 16 시리즈가 이제 9월 9일 날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 아이폰 16 시리즈의 이 폴디드 줌용 손떨림 보정 장치 그리고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을 LG 이노텍과 초도 물량을 공급을 하는데 이 초도 물량이 아무래도 이제 올 4분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량의 거의 한 70% 정도를 이제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4분기 실적까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실적이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 기술적으로 좀 보더라도 현재 좀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려서 20선 정도까지 좀 조정을 받으면 19,800원 이하로 좀 분할로 쭉 모아가라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아마 그때 잘 모아가신 분들은 충분히 좀 수익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시세가 크게 밀리지 않는 한, 즉 23,300원 이하로 밀리지 않는 한은 추가적인 양음량 패턴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가 또는 내일 시초가 이하로 좀 분할 매수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22,500원 정도 자리 근접 저항을 한번 터치를 해줄 수 있는데 이 자리를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중기적인 상승력이 쭉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25,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조용합니다. 한미약품 1.7% 하락세 31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박수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오늘은 제약바이오들이 좀 조정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자, 뭐 한미약품도 오늘 좀 약간 조정을 좀 받았죠. 하지만 지금 한미약품을 제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비만 뭐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도 위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이제 약제 세미글루타이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지금 뭐 비만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여러 가지 뭐 질병에 대해서 치료제로서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전 동사에서도 지금 현재 비만 당뇨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현재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임상 실험이 거의 한 2년 안으로 좀 정리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미국 FDA 승인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어떻게 보면
위고비와 같은 제품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빠른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기업 안에서의 내부적인 뭐 지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뭐 상속 문제 때문에 노이즈가 좀 발생한 것이 있긴 있지만 그 부분들은 뭐 지금 당장 상황에서는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거는 뭐 몇 달 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뭐 악재로 좀 생각하고 나가실 분들은 좀 나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미약품의 자체적인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위고비와 같은 제품들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국내에선 최초의 제품을 좀 내놓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구매를 할 수는 있어요.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한 달 동안 이제 맞을 수 있는 양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했을 때 최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위고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사망률도 낮추고 노화가 촉진되는 부분들도 완화시켜주고 여러 가지 거의 뭐 만병통치약처럼 이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미약품에서 만들어낸다. 그것도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최초로 제일 빨리 이걸 상용화시킨다? 이 부분들은 분명 한미약품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뭐 생각보다 뭐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은 아니었어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노이즈들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고 단기 상승하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는 흐름들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일단 쌍바닥은 좀 잡았다라고 보여져요. 27만 원 부근을 이제 저점으로 잡고 쌍바닥 패턴은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고점 부근에 어떻게 보면 박스피 상단 부분까지 좀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같이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이제 마이너스 1.74%면 아주 건전한 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평선은 그래도 지켜주면서 이평선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이평선도 이제 정배열화되면서 단기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9월달부터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미약품, 뭐 많은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한미약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조정이긴 합니다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27만 원대에서 현재 저점을 잡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최근 국내와 해외 증권사에서 한국 통신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용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향후 아태 지역에서 5년간 수요가 연평균 14% 늘어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관련 전력 소모량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금리 인하기에 짙어지는 배당주의 선호 경향 역시 한국통신주 낙관론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주주이익 환원율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통신 3사의 주가가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이번 9월에 통신 서비스 업종의 주요 이슈들 좀 살펴보자면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신규 주파수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6개월간은 따라서 신규 주파수 공급 관련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호재로 보이고 있습니다. 9월 말에도 3분기 실적 프리뷰가 게시가 될 텐데요. 당초 이제 높았었던 실적 우려에 비해서는 실적이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망 모임스차 방지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죠. 국내 통신사의 망패권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일각에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부정적인 이슈로는 5G 관련 이슈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5G 관련 가입자 수가 월 20만 명대로 급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매출액의 성장이 둔화하고 통신주 전반적으로 이익률이 좀 둔화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이익률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증권이 SK텔레콤에 대해서 AI
AI 사업의 수익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분석했는데요. 국내 통신사 중에 유일하게 SK텔레콤이 올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익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이 또 SK텔레콤의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이고요. 이번 9월에도 통신업 쪽의 탑픽으로 SK텔레콤 꼽아주면서 목표가 7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8월 종가 대비 약 27%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월가에서도 SK텔레콤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강조하면서 긍정적인 의견 제시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사업과 서비스 관련해서 장제적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데 여전히 주가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특히 EV 에비타가 4배 미만으로 거래 중인데 반면에 현 배당 수익률이 6%를 넘어진 수준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주가의 상승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SK텔레콤에 관련해서 전략 짜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또 기업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헥토이노베이션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주가가 오늘 시장에선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보니까는 8월 한 달간은 거의 횡보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주가가 좀 급격하게 내려온 상황인데 이 기업을 지금 이 시점에서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앵커님이 좀 주가가 안 움직여서 좀 걱정인 것 네, 제가 좀 걱정이 되네요. 네.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지금 보시면 모바일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와 그리고 로그인 플러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이제 휴대폰 간편 로그인 등 이제 2차적으로 이제 본인 인증 서비스를 이제 계속적으로 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주식 투자 노트나 뭐 건강 지킴이 이제 이런 이제 생활 플랫폼 사업 영역도 일정 부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재미난 것은 이제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난 2020년에 매출액이 연결 기준으로 1,700억대였는데 어느덧 지금 이제 3,000억대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지금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 지난 2023년 매출액도 2,800억 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020년 대비 이제 매출액이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그렇게 빠르게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는 지난 2020년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슬슬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K뱅크가 이번에 이제 신규 상장 예비 심사 결과 적격 결과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K뱅크 지분을 보유한 주식들이 서서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헥토이노베이션이 이 K뱅크 지분 0.2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뱅크가 만약에 이제 상장이 된다면 최소한 160억 이상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이미 이제 이 관련 서비스, 지금 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K뱅크랑 이제 업무상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헥토이노베이션이 이제 그러한 이슈로 단기적인 상승력을 한 번 정도는 강력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이렇게 좀 주가가 안 움직이던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죠. 헥토이노베이션도 그러한 주가 흐름을 만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13,20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15,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5,000원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000원이라는 근거는 뭐죠? 뭐 기술적인 포지션이죠. 네. 지금 현재 월봉상 흐름을 보면은 거의 월봉상 60선 자리가 15,000원 정도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60선 자리를 거의 긴 기간, 지난 2022년 이후로 월봉상 60선을 터치를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급등력이 나오면 여기서 이 자리는 한 번 정도는 충분히 터치를 해줄 수 있는 기술적 포지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오면 일단 15,000원 정도짜리까지만 보시고 그 이후에 흐르면 이제 수급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헥토이노베이션 만나보고 왔습니다. 13,000원대 이하에서 사서 단기적인 슈팅이 나오는 것 15,000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원 대표님께서 가져오셨습니다. LG 생활건강 가지고 왔는데 오늘 LG 생활건강이 2% 가깝게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고 36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이 기업을 오늘 시장에서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제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북미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에 지금까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있는 면세점, 우리나라도 시내에 가면 면세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시내에 있는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국인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외국인들만 사용할 수 있었지 내국인들이 사용을 못해서,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사용을 못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월 1일부터 그 부분을 좀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면세 제품의 품목들을 좀 보게 되면 주류라든가 담배라든가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향수 이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좀 집중되어 있는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품목을 좀 많이 늘렸어요. 늘리면서 지금 식품이라든가 의류라든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잡화, 그리고 아동용품, 그리고 주얼리, 전자제품까지 소비재 비중이 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동안 시내 면세점을 사용하지 못했던 중국인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의 또 내수 시장이 좀 더 활발해지지 않겠냐, 중국 시장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 좀 중국 쪽에서 나왔다라는 건 일단 우리가 좀 화장품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 국내 증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품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고 상승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20% 이상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적게는 이제 5%, 6%도 상승한 종목들도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는 LG 생활건강을 좀 가지고 나오게 된 부분들이고 지금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를 좀 만들어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게 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은 LG 생활건강에 보게 되면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어요. 한 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서 5월 달까지 단기 상승 흐름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눈높이상 봤을 때 그렇게 기대감은 없었다라고 보이고요. 현재 가격대는 저점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와 비슷한 흐름들을 좀 이어나가고 있고 약 2달 동안 행보 구간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평균 거래량이 다시 한번 좀 늘어나면서 단기 반등을 좀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화장품 쪽도 있지만 실제로 코카콜라 음료라는 이제 자회사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프라이트라든가 코카콜라라든가 보게 되면 지금 다들 보면 지난주에 얘기가 나왔었죠. 가격을 다 인상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 내용들을 좀 대략적으로 좀 보게 되면요. 지금 가격들을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정도 가격 인상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스프라이트는 5.9%, 그리고 파워에이드, 마운틴 같은 경우에는 4.5%, 그리고 오렌지캔 같은 경우에는 7.1%, 토레타라고 있죠. 토레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8.3% 정도 가격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료 시장 또한 지금 현재 가격을 다 인상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 실적의 변화도 한번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도 그렇고 음료 쪽도 그렇고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LG 생활건강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LG 생활건강 만나보고 왔습니다. 화장품 쪽도 그렇고 음료 쪽도 그렇고 긍정적인 모멘텀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KN솔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 가깝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기업 지난주에 워낙 핫했습니다. 이 기업 계속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은 볼 수밖에 없네요. 자꾸 주가가 눈에 띄어서. 그죠. 네. 일단 KN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미세 공정 필수 설비인 클린룸을 전문적으로 설계, 시공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최근에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매년 지금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고 작년에는 좀 영업이익이 좀 주춤했지만 올해는 다시 또 영업이익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이 순자산 가치 자본 총계가 한 1,746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2,430억 정도 수준으로 다른 반도체 관련 주들에 비해 그렇게 또 높게 평가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좀 이슈가 또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 뭐 이머전 쿨링 시장에 이제 진출하면서 그 액침 냉각 관련 이슈로 좀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쪽에서도 액침 냉각 관련 이슈가 좀 나왔고요. 거기다가 이 전기차 화재 방지 쪽도 액침 냉각을 활용하면 어떠냐라는 식의 어떤 또 이슈가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정유 관련 회사들이 이제 뭐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서 액침 냉각을 뭐 개발하겠다라는 이슈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KS, 특히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인 스페인의 본사를 둔 이 서브머라는 회사와 지금 협업을 통해서 국내 이머전 시장을 이제 진출하였고, 이 회사가 이제 싱글 페이지 형태로 이제 이머전 쿨링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일단 50도씨 정도 수준에서 1년간 운영했을 때 용액 증발량이 1.6에서 1.9리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이 유지 보수가 상당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KSL이 지금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고 수급도 살아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뭐 좀 눌리던가 아니면 여기서 좀 가격이 좀 유지가 되면 지금 현재 18,700원 정도 수준부터 조금 폭을 좀 잡아서 대략 한 1,000원 정도 폭을 잡고 17,200원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만 가신다면 재차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재차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기본적으로 찍을 수 있는 자리가 27,000원 정도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한 10% 정도 좀 평단만 좀 낮게 잘 한다면 10% 이상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27,000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시세가 추후에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이전 고점 정도 수준 대략 한 27,000원대까지도 빠른 회복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적인 전략 잘 참고 삼아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승 탄력을 다시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KN솔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재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2000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오늘 돌아오는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뭐 반도체와 바이오 섹터들의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2차 전지의 반등과 반도체주들의 낙폭을 좀 줄여나가면서 지수는 좀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좀 기여했던 부분들은 현물 쪽에서의 외국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됨으로써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안정을 찾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최근 2차 전지 섹터들에서의 강한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프로 그룹주들도 마찬가지고 LG 그룹주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까지 상승세가 좀 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동안에 좀 낙폭이 컸기 때문에 업종별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큰 방향성을 당장 잡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제는 좀 낙폭이 과도한 업종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좀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들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다소 아직은 좀 답답한 장세라 하더라도 포트를 무조건 비우기보다는 좀 교체를 통해서 업종을 좀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좀 더 좋은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이 휴장인 만큼 뭐 업종에 대한 특징들이 있었을 뿐 나머지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별다른 특징세가 없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지수만 봤을 때는 뚜렷한 방향성은 없지만은 무조건 현금을 들고 있을 때는 아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뭐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 한정 KTS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발전 설비 쪽과 원전주로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최근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에 좀 딴지가 있었고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들에서는 뭐 기술적인 것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체코의 추가 수주 기대감도 여전히 좀 놓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원전주는 우리가 그동안에 좀 방산주를 관심을 가졌듯이 하나의 포트로 섹터로서 원전주는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외국인 수급들이 상당히 좀 좋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오늘같이 좀 조정이 나올 때 정부가 가시는 전략으로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전 KPS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감의 기술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보고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죠.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오늘 그래도 강보권으로 올라오면서 마감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 그래도 월요일 첫 출발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거래일 미증시 같은 경우에 나스닥 종합지수와 S&P 500 지수가 1%대 상승 마감해서 월요일장 사실 좀 기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 비해서 오전장에 좀 약세 움직임이 이어져 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9시 30분 기점으로 해서 반등에 성공을 했었고요. 코스닥은 11시 기점으로 V자 반등에 성공하면서 현재 지금 동시호가 시간 기준으로 해서 강보합권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형 이벤트가 좀 부재한 그런 주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좀 눈치 보기 하는 흐름들은 시장에서 계속 좀 이어져 나오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외국인 매수세를 보면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최근 6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졌었는데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다시금 들어와주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눈여겨볼 수 있었던 부분은 최근에 좀 낙폭이 과대했었던 2차 전지 업종단의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수급이 좀 강하게 쏠리면서 반등세가 나와줬다라는 부분들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지금 현재 업황 자체가 전기차 수요 둔화, 캐즘으로 인해서 올해 내내 약세 움직임이 나왔었던 업종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낙폭과대 인시 속에서 오늘 저가 매수세가 같이 함께 좀 붙어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유럽연합 쪽에서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 쪽에서 관세율을 17에서 36% 정도로 지금 초안이 확장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추후에 기존 일반 관세 10%까지 더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 관세율이 27%에서 46.3%포인트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주에는 미국의 2차 TV 대선 토론회도 있을 예정인데요. 이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또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 업종으로 같이 함께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들어와 준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오늘은 화장품 관련 섹터 중에서도 한국 화장품 제조를 중심으로 해서 종목군들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지금 화장품 관련해서는 새로운 뉴스 기사가 뭐 더 떴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여전히 화장품 관련해서 하반기 수출도 호조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K-뷰티에 대한
지금 열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한국 화장품 제조 움직임 오늘 신고가를 달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이제 어떠한 업종 단에서 신고가 움직임이 나와주게 되면 나머지 이제 종목들도 계속해서 과대 낙폭 흐름들이 수급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화장품 섹터들 물론 종목별로 옥석 관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달 첫 출발에 이런 상승을 알렸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요하게 올라왔었던 업종단 움직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서 오늘 시장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쉬어갔던 섹터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에서 강보합권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들어와주고 있고 현재 0.36% 상승한 2683.92에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빠르게 상승 전환에 성공해주는 모습 인상적이었고요. 코스닥 역시 전일 대비 0.2% 상승하면서 769.29포인트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상황 잠깐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해 보겠습니다. 네, 9월 2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9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정말 힘들었던 8월 시장을 뒤로 하고 이제 드디어 9월 시장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은 양시장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의 시장 분위기는 확실히 다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시세를 보인 섹터도 많았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마켓스핀을 통해서 오늘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STO 관련주들 3.9% 이상의 강세, 블록체인 쪽이 1.3% 이상의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장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전기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전기차에 속하는 모든 업종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2차전지 소재 쪽이 3.5%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전체 실적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오늘 시장에서 전기차가 3.9% 이상의 강세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화장품도 오늘 시장에서 강했습니다. 3.5% 이상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로봇 업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1% 이상의 강세 탄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블록체인 쪽도 오늘 시장에서 1% 이상의 강세, 2차전지 쪽 전체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4%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고 오늘 철강 쪽도 2%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까요? 지수 마감 상황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이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코스피는 0.2%의 강보합권 2680선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오늘 코스닥도 0.2%의 강보합권 769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마감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전 거래일 대비해서 움직임 없었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이 활발한 시장이 아니라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업종이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3위 기업인 LG엔솔을 보시면은 오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로 아실 수 있는데 LG엔솔이 오늘 시장에서 6%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전체적인 배터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다시 한번 부각이 됐고 반도체 기업들의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오늘 시장에서는 오히려 2차전지 쪽으로 거래 대금이 실리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LG엔솔 41만 원대 오늘 진입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삼바 1.5% 하락세, 현대차 3.7% 이상의 조정 나왔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포스코홀딩스가 결국에는 10위권까지 안착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우선주 제외하고는 9위권인데요. 오늘 포스코홀딩스 5.8% 이상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2차 전지에 속하는 기업들 오늘 대체적으로 강세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고 특히나 대형주들 워낙 오래 쉬어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탄력 보여줬는데 포스코홀딩스 대표적인 예입니다. KB금융도 오늘 시장에서 2% 강세, 코리아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업들 여전히 상승 탄력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고요. 셀트리오 오늘 2.9% 이상의 조정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에코프로, BM이 8% 이상의 강세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 양극재 쪽이 다시 한번 강한 탄력을 받았고요. 엔캠은 12% 이상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은 엔캠이 20만 원대는 물론이고요. 21만 원대를 뚫어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확실히 오늘 전기차 대이었습니다. HLB 강보합권, 알테오젠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시장은 알테오젠이 2위권까지 밀려났고 다시 한번 에코프로, BM이 이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1위권을 다시 한번 탈환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천당제와 강보합권 이외의 바이오 기업들 오늘 대체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좀 크게 쉬어갔던 전기차 쪽으로 거래 대금이 좀 실렸기 때문에 이외 기업들은 차익 실험 물량들이 쏟아졌는데요. 리가켄바이오 1%, 휴젤 5% 넘게 하락했고 리노공업도 1% 가깝게 하락하면서 19만 4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끌어준 섹터 정리해 보자면 2차 전지, 화장품, 철강 쪽이 많이 강했던 것 같고요.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도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이제 내일도 또 박스권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봐야겠죠, 그래도. 네, 네. 일단은 혼조세 증시 이번 주까지는 좀 내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는데요. 네. 그 박스권이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기술적인 흐름들도 보면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차트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코스피 차트 흐름 보시면은 골든크로스가 이제 8월 중순경부터 떠주기 시작하면서 지금 21선 위의 캔들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즉 21선 구간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상단 구간인 2730포인트 구간대까지 계속 변동폭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 100포인트 정도 구간 내에서 지금 움직임이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단으로는 2630포인트 지지받아주는지 제한적인 흐름 나와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단으로는 계속해서 2730포인트를 추가적으로 돌파하면서 상단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번 주 전반적으로 있는 이슈들을 보면요. 제조업 PMI가 화요일 발표가 나올 예정이고요. 수요일에는 연준 베이지부, 그리고 다시 목요일로 넘어가서는 서비스 PMI가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금요일에 나오는 이슈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고용보고서, 8월 고용보고서가 금요일에 나올 예정이고 여기에 뉴욕 연은 총재 발언까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시장에 조금 더 침체 내러티브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다음 주가 또 슈퍼 위크거든요. 다음 주에는 일단은 애플 쪽에서 아이폰 16 시리즈가 발표가 또 나올 예정이고 바로 이어서 미국의 TV 대선 토론회도 있죠. 그 다음에 세계 또 종양학회 역시도 유럽 종양학회 역시도 다음 주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굵직한 이벤트가 다음 주 있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또 추석 연휴 세고 나오면은 미국 FOMC 결과 발표까지도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 이제 이슈들 계속 보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제대로 된 2730포인트 돌파 구간은 아무래도 이 FOMC에서 금리 인하 여하에 따라서 상단 구간으로 강하게 가줄 수 있을지 그 여부가 9월 달 중에는 갈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지나가는 장세로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계속해서 상단을 탐색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점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8월 달에 웬만한 이벤트는 다 소화를 한 상황이기도 하죠.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일단은 침체 내러티브가 확산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잡아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수가 내려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는 움직임이 좀 더 강력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제약지수와 2차 전지단 관련 종목들이 약간 좀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와주기도 했었죠. 제약지수가 쉬어가니까 거기서 2차 전지 관련 이제 섹터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코스닥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의 사실 상승 동력이라고 본다면 작년부터는 이제 손바뀜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도 올라가는 움직임이 같이 나오기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약지수가 어느 정도 지금 저항대를 형성한 그런 와중에 지금 2차 전지 쪽 다시 관련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 BM이 다시금 이제 알테오제는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빼앗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까지도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단순히 그냥 저가 매수가 유입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 캐즘을 지금 극복하고 나아가는 중인지 이런 부분들 사실 좀 확인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는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금 업종단, 지수단에서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오늘 꽤나 의미 있는 움직임들 나와줬다라고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기술적인 구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코스닥이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21선 아래로 내려가는 듯 했으나 그래도 도치 캔들로 흐름 한번 잡아주면서 금요일장에서는 다시금 수렴 이평선 구간대 양봉으로 흐름 잡아줬고요. 오늘 구간에서는 잠자리 캔들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는 지수가 한번 빠졌지만 다시금 시가 구간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잠자리 캔들의 도치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상승으로 지금 전환이 되는 눌림목에서 반등 구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에서 사실 조금 더 강한 상승 모멘텀을 타주려면 결국에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내지는 금투세 폐지 관련 이슈가 좀 강하게 들어와줘야지 상단으로 강하게 쭉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수급이 들어와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 이슈와 모멘텀은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2차 전지보다는 제약지수단이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제약지수 일봉 차트 보시면은 현재 지금 매물대 구간 1,500포인트 구간대에서 저항받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다시금 1,500포인트 구간대를 돌파해 주게 된다면 12,000포인트대까지는 아직까지 상단 여력 남아있기 때문에 제약 쪽 관련 모멘텀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라는 조언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도 아직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 변동이 나타났죠. 에코프로비엠이 8% 전일 대비 오르면서 다시 한번 1위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 이렇게 바이오하고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내일은 좀 어떤 곳에 좀 더 집중을 해볼까요? 2차 전지일까요? 바이오일까요? 일단 내일 시초가 공략주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일단은 다음 주 그 TV 토론회가 9월 10일에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또 같이 기대감이 조금 더 들어와 주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배터리 관련주 가지고 왔습니다. 예.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1위라고 한다면 당연 이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가져가고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지금 1위를 가져가고 있는 게 CATL이라면 그 다음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삼성 SDI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전 시장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거의 한 40%에서 50% 가까이 가져가고 있기도 하고요. CATL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글로벌 1위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지 않나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전기차 화재 관련된 이슈도 들어오게 되면서 반사의 수혜가 또 기대가 된다라고 해서 또 시장에서 수급도 들어와주고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였었는데요. 일단은 9월 초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종합대책 발표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련 모멘텀도 같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특허를 몇 개 정도 냈냐면요. 5,400여 개로 세계에서 최다 수준의 이런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전기차 관련한 모멘텀도 지금 현재 사실 테마성으로 볼 종목은 아니지만 이런 모멘텀도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최근에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시장의 트렌드라고 한다면 LFP 배터리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쪽 그 배터리를 조금 더 키우자라고 해서
MCN 이제 배터리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LFP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전기차 지금 대중화를 또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시기인데다가 유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렇게 중국 쪽 차에 관세 부과를 한다든지 내지는 그 넷 제로 그 관련 정책이죠. 탄소 중립으로 이제 탄소를 0에 이제 가깝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슈들 계속해서 유럽 쪽에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쪽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지금 수요 둔화 현상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배터리 쪽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LFP 배터리 쪽으로는 2025년도 말에 르노 암페어 쪽에다가 파우치 LFP 배터리 59만 대분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이런 수주 모멘텀 기대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르노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에 암페어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내년 사실 이제 하반기에 들어오는 그런 수주 모멘텀을 고려해봤을 때 지금 시점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추세 상승 한 달 정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또 비법 라인인 전고점 구간대까지 지금 매물대까지 주가가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월봉 흐름을 보니까요. 지금 45만 원 구간대까지는 추가적으로 여기가 또 월봉상 봤을 때 헤드숄더라고 볼 수 있는 저지선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45만 원까지는 추가적인 추세 상승 좀 더 나와주는지 흐름 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는 현재 구간에서 마이너스 10% 내외 구간인 37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시초가 공략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짚어주시네요. 목표가 45만 원까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상승세 언제까지 또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는 것도 시장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알테오젠을 제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전 거래일보다 8.02% 오른 18만 1,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은 17조 7,803억 원 수준으로 알테오젠 시가총액을 앞섰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 시총 1위를 되찾은 건 4거래일 만입니다. 이날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 에코프로와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홀딩스 등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종윤 사내이사를 한미약품 대표로 선임하는 안건이 부결되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박재현 대표가 한미약품 대표를 이어갑니다. 한미약품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대표 교체 안건을 논의했으나 부결했습니다. 이번 이사회는 임 이사 측 요구로 개최됐으며 임 이사와 박 대표를 비롯해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10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앞서 박 대표가 선언한 한미약품 독자 경영은 당분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상장사 10곳 중 8곳은 최근 1년 내 경영진을 제외한 이사회 구성원이 일반 주주와 직접 소통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PwC 거버넌스 센터가 발간한 사회이사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원이 일반 주주와 직접 소통한 경험은 평균 2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이 PwC 미국이 주 상장사 2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 주주와 소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를 기록했습니다. 보험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가운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간 실적 격차는 확대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보험사의 상반기 단기순이익은 9조 3,66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늘었습니다. 생명보험사 22곳의 순이익은 3조 5,94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4% 감소했습니다. 투자손익이 금융자산 평가익 감소 등으로 24.2% 줄어든 영향입니다. 손해보험사 31곳은 보험상품 판매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2% 늘어난 5조 7,722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수익성 지표도 손보사는 개선됐으나 생보사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